내용이 어떻게 길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중간에 궁금하거나 좀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면 붙여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문으로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가요? 라고 했어요. 음, 우리가 같이 방에 있으신 분들이 약 20대는 없는 걸로 알고, 30대부터 약 50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 현재 왜 이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20대는 사회 처음 도전을 하고, 처음 나와서 도전, 열정, 패기, 막 이런 게 되게 키워드가 많이 딱 붙고, 우리가 지금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20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초고속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생각으로는 내가 20대였다면, 내가 저때 저렇게 생각을 가졌다면 이런 후회가 좀 자꾸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랬지만 그 시기에 우리가 또 회사를 다녔거나 뭔가 다른 일을 했으면 그런 것들이 또 현재 일에서도 충분히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음, 현재 20대는 도전과 열정과 패기의 시기다. 그렇다면 30대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 내가 어렸을 적에 바라봤던 30대는 이미 모두 다 엄마 뻘이고 굉장히 좀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알 것만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30대였거든요. 근데 30대에 음, 와보니까 솔직히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게 천지더라고요. 그냥 삶에 치열하게 열정을 다하는 시기고 왜 치열하게 열정을 다하냐 이거는 나는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아이 뭐니라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해요 솔직히 아이 막 보는 음, 것만으로도 피곤하고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 가지 닥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음, 결혼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면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 나가면서 익혀 나가면서 바로바로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또 직장에서도 승진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레벨업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치열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데 이 시기가 무르익는 시기라서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면 그 다음 시기와 그 다음 시기에 연결이 될 때 충분히 뭔가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음, 같은 이런 좀 약간 치트키 같은 시기라고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40대 제가 왜 40중기라는 게 빠졌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20대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고 30대는 이러저러한 거를 도전을 했으면 40대는 이런 것쯤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결과는 음, 맺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외면에서 나를 봤을 때는 이 정도 되어 있어야지 잘 사는 음,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추락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못마땅하니까. 내 음, 모습이 못마땅하니까. 그런데 또 이러한 거를 이제 약간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20대이든 30대이든 40대이든 지금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했던 게 우리가 예전처럼 뭐 한 60대 생을 달리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80대에서 100세까지 사니까 사실은 우리가 40대를 다시 20대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제 다음 인생, 다음 우리가 삶을 연장선에서는 도전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패기를 가져야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뭔가가 내가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한 요직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음, 시기에 가장 좀 힘을 받았던 게 우리 대표님들이 또 공유해 주셨던 뭐지, 김미경 강사님 강의를 듣고, 이분이 40대에 본인이 방송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기가 48이라는 얘기를 듣고, 음, 내가 결코 늦지 않았다. 되게 힘을 많이 받은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막 부딪히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스타도 해봤지만, 인스타도 하다가, 이 방향이 맞나 헤매다가 잠시 멈춰 있고, 블로그도 너무 여러저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서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더 말을 못 쓰겠고 유튜브도 네,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응당 그 뒷받침이 되기 위한 뭔가 계속 그
매출이나 레퍼런스나 뭔가 계속 뭔가 더 잘 나오는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또 이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음, 내가 지금 뭔가를 내가 그전에 인터뷰했던 분들을 만나러 가면 꼭 같이 인터뷰하자고 하시니까 나는 그때 에너지 음, 인터뷰하기도 좀 불안한 상태라 그런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것도 약간 아이고, 별로 되어 있고 근데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유튜브도 지금 현재 한 세 번째쯤 해가지고 뭐 1만 넘어서 다른 매출 나오는 채널이 있긴 하지만 내가 한 단계를 처음 밟았을 때 영어를 하듯이 처음부터 첫 수를 밟을 수는 없고 첫 줄에는 조그만 계단을 밟고 가다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계단을 밟으면서 다음 계단을 위해서 이번 실패를 가지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요거를 진행을 하고 내가 지금 현재로서 하는 뭐 위탁으로만 계속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채널 다른 형태로 나아가서 매출을 내고 결국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국내 위탁에 쿠팡 판매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포지셔닝을 만들어줬다 하더라 해도 내가 꼭 음, 그걸로만 돈을 벌 필요는 없는데 약간 그런 프레임에 혼자 갇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음, 나는 계속 쿠팡으로만 매출을 내야 될 것 같고 다른 채널을 하면 나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채널에서 매출이 나는 게 그렇게 막 신나거나 뭐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본질적인 목표는 내가 돈을 잘 벌고 잘 살기 위함인데 여기 너무 내 혼자 프레임이 닫혀져 있었다. 이게 포지셔닝이랑 음, 하나 연결이 되는 건데 내가 하나의 포지셔닝을 잡으면 이 포지셔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유입이 되고 결국 그 포지셔닝이 좀 더 굳건해지면서 다른 파일로 음, 넘어갈 수 있는 뾰족한 뭔가 한 핀셋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음, 혼자서 나는 여기에서 요걸 지켰어야 됐어. 약간 이러한 음, 의리 같은 음, 느낌이랄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막 요동을 쳤을 때 더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음, 뭐 다른 부분에서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50대는 인생 이막을 기획하거나 퇴사나 정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요즘 50대는 솔직히 40대와 30대와 외형이 거의 그렇게 막 확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요새는 오히려 더 열정적인 50대, 60대도 많고 우리가 맞아, 맞아.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30대인데도 60대 같은 30대가 있고, 60대인데도 20, 30대 같은 분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실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뭔가를 이룩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을 올라가더라 해도 내가 그 초반에 매출을 엄청 많이 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마냥 부럽지 않은 이유가 솔직히 음, 말해서 이 사람들이 20대에 엄청 큰 매출이 꾸준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음, 초반에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매출을 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거의 통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는 약간 그런 게 없어지면 나중에 조금 더 골이 깊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음, 올라갔을 때 요만큼 골이 깊어지면 거기서 아예 아웃을 해버린다든지 다른 길을 찾게 된다든지 약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그래서 현재 내가 진행을 했을 때 이게 맞다고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40대, 50대여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탄탄하게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이전에는 재테크 공부도 해보았을 거고 뭐 다른 방향으로도 돈을 벌어왔으니까 내가 직원으로 있어 봤으니까 직원일 때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질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는 나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뭐든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게 정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코 버리지만 버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오프라인 뭐 그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온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야 매출이 나오고 사람을 유입을 시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음. 60대, 70대, 80대가 돼서도 계속 인터넷도 열심히 하고 요 안에서 뭔가에 내가 만약에 70대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60대라고 하면 이 현재 유튜브를 보는 소비하는 가장 많은 연령대가 한 6, 70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의 감성이 솔직히 우리가 이 사람들의 감성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러한 세대와 우리 세대는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솔직히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콘텐츠 소비를. 음, 그러면은 그들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을 계속 한다면 그냥 계속 이렇게 알고리즘 상으로 넘어가서 계속 나의 콘텐츠가 한번 이 사람에게 맞았다면 계속해서 소비될 수 있는 이러한 유명층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6, 70대가 굉장히 소비 여력이 없는 이런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비 여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오히려 타겟을 해가지고 좀 더 매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솔직히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주변에 나의 삶에서 뭔가를 찾고자 하고 좀 그런 게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6, 70대도 오프라인에 가서 무조건 구매하고 이런 것보다도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왔으니까 약간 이런 음, 콘텐츠적인 것과 이러한 이 나이대의 사람들이 좀 더 조금이라도 편안한 삶을 줄 수 있는 상품과 연결을 시키면 이것도 정말 괜찮은 부분이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래서 이 6, 70대가 결국은 8, 90대와의 연결선상이 되는 거고 8, 90대 100살 되시는 분들이 뭔가를 구입을 할 때는 6, 70대나 더 어리면 50대, 40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이러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대신 물건을 구매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이 연령대 분들은 직접 구매하지 않지만 결국에 요 연령대를 대표하는 게 한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건 뭘까? 그런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필요로 한 거를 이 도우미가 사다 주면 그건 거예요, 그냥. 대신 뭐 음, 영수증만 제대로 끊어주면 되고 약간 이런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사실. 이제는, 40대가 돼서도, 다들, 솔직히 말해서, 고개만 좀 돌리면 다들 열심히 살고, 음, 다들 내 자리에서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면서, 거기에서 그거 뭐지, 이렇게 결과가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좀 다른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내가 0에서 1을 가졌을 때도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고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나는 30에서 60이 갔는데도 아직 100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오래 음,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음, 그래서 약간 그러한 것만 좀 주의하면 솔직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할 건데,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거는 벌고, 모으고, 불리고, 쓰는 거를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업이고, 이 사업이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건데, 요 하나의 벌기 위한 방법 외에도 이걸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해서 잘 모으고, 이거를 잘 모은 목돈으로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자기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도 벌어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투자 불리는 형태로 들어있으니까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돈을 잘 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거를 결국은 잘 굴려서 나의 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내가 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를 해야 결국에 내 삶이 전반적으로 음.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들지 않고 잠깐만요. 음?
그래서 처음으로 돈 버는 방법은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투잡이나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업을 했을 때는 9 to 6 일단 시간이나 공간이 좀 제약이 되는 편이 있고 대신에 꾸준한 수익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을 가졌을 때는 사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꾸준하고 안정적이어서 내가 음, 크게 뭐 여기에서 오늘 내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조금 덜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월급 들고 가는 거에서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장 내가 직장에서 꼭 해야 되는 일 외에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잘만 하면은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시기가 요 취업해서 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취업해 있을 시기에 뭐 따로 돈을 불리거나 모으거나 이런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뭐 부업을 가지고 있다면 부업을 하게 된다면 이 취업으로 인해서 뭔가 돈이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그거를 생각보다 요새는 또 아무리 뭐 월에 그러니까 뭐지 시급이 얼마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거만 가지고는 솔직히 또 한 집에 거의 대부분 맞벌이 한다고 하지만 혼자서 벌어서는 또 살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업이나 투잡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업을 하나를 하려고 치면 내 주변의 엄마들도 그냥 다른 시간이 조금 짧은 일을 나갔다가도 아이 그 하원 시간이 늦어지고 그 시간이 제대로 맞춰지지가 않아서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음, 그 시간을 원하는 형태는 많은데 그거를 다들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러한 부업을 원하는 나이대가 거의 한 30-40 대가 아닐까 싶은데 음, 그만큼 좀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그만두기가 좋고 금액이 뭐 그 월급 정도처럼 이렇게 금액이 뭐 큰 단위가 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잘 접근하기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직장을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할 때 이런 부업이나 투잡을 해 보는 게 솔직히 말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면서 오히려 좀 더 시간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지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뭐지? 알바 쓰고 있는 분들도 다 부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뭐 어떠한 미션을 드렸을 때 항상 그 시간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애들 다 재워 놓고 밤 늦은 시간에 좀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뭐지? 사람을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콘텐츠를 하는 그 부업을 쓴다거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꼭 우리가 9 to 6 안에 해결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이러한 부분이랑 잘 연결되어서 사람을 쓰는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스템 부분에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우리가 내가 직장을 들어갔을 때 이러한 부분이 불편했던 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 나는 솔직히 이 정도의 돈은 벌고 싶은데 시간은 그 정도 투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투입을 못 하지만 그래도 돈을 얼마는 좀 벌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같이 연결을 하는 부분이 부업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프리랜서 알바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투잡인데 투잡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부업이나 투잡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투잡이라는 거는 솔직히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솔직히 투잡으로 성공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잡은 솔직히 이름 그대로 직업이 두 개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취업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취업하고 있는 이 일을 두 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에너지나 리소스를 분명히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초로 온라인 판매를 그거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투잡으로 시작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약간
부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느냐, 투잡의 개념으로 접근하느냐, 이거가 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업의 개념으로 그냥 내 조금만 더 벌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조금 더 벌었을 때 약간 심리적인 안정감이랄까? 이미 여기서 안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의 안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벌어서 그래 조금 더 나는 그거 조금 누리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대신에 이 투잡이라고 하는 거는 이 9 to 6를 빼고 내가 최대한의 리소스를 넣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여기에 하나의 더 직업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매출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그런 형태더라고요. 제가 최근 음, 해외 구매대 관련된 분 얘기를 들었는데 한 2달 만에 거의 1억 매출을 내신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랬더니 한 5일 동안 씻지도 않고 밥도 앉아서 안 먹고 아무튼 그렇게 막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쨌든 이게 보이지 않는 각고의 노력이 이걸 만들어낸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음, 거그래가지고 다들 좀 호기차지게 좀 해보자면서 그러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업이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이 취업을 했을 때 내가 직장에서의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던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 직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나 혼자 다 챙겨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난 너무 중구난방으로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음, 되게 후회도 되고 이렇게 할 걸,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할 걸, 막 이래서 그랬는갑다. 약간 이런 후회도 많이 되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해왔으니까 후회가 되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제가, 가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느냐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달려들어서 나는 1을 알고 있는데 10까지 가야 한다는 걸 모르면 한 3 정도 갔을 때 다 왔구나라고 안도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 이러한 전략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내가 매출을 내거나 수익이 났을 때 이거를 계속 내가 내 스스로 인해서 교육을 계속 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알아내는 거에 좀 투입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화시키고 이러한 내가 또 새로운 것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또 테스트 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의 트랙이 되어가지고 내가 다른 직원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의 방법으로 수익이 나오는 트랙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결국은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머리로 알지만 정확하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초출의 대표님을 인터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직원을 어떻게 대체 잘 써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독자가 제가 3명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 처음 인터뷰할 때 3명 인터뷰했어. 3명이 그거 구독자라서 너무 미안스럽고 이미 너무 구독자 많으신 분들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그러지만 내가 너무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키워오셨냐, 직원은 어떻게 쓰시냐 하니까 본인이 뭔가 하나의 사업을 테스트를 해봐서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를 만들어 놓고 그 촛불을 상대에게 넘긴대, 직원이. 그러면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결국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때는 그냥 굉장히 커다란 걸 깨달은 것처럼 와, 그렇구나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가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이 하는 방법을 이 직원은 이만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것 때문에 더 맡기지 못하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시스템이 되지 않고 수익화에서 계속 끊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만약에 교육을 또 들었어요. 또 다른 방법을 알게 됐어. 또 수익화를 할 수 있는데 나의 몸은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거를 퍼포먼스로 더 낼 수 있는 거를
자꾸 나 선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사업이 커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 이전에 잘했던 것도 잘 못하게 되고 새로운 걸 들어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직원을 언제 가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 직원은 매출이 조금 나서 이 부분을 직원에게 넘기는 게 좀 더 괜찮은 부분이다. 이게 100만 원이 수익이 나더라도 그렇다면 알바를 프리랜서 알바 50만 원이라도 얼마라도 써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그러면 내가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직원이 이용해서 내가 50만 원을 더 벌더라도 나는 다른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건 거예요. 이게 결국에 욕심인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충분히 더 잘하겠지만 항상 그래요. 직원은 내 대표보다 잘하지 못해요.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직원이 대표보다 잘하면 직원은 결국에 자기 사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대표보다 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욕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유튜브 컨텐츠를 생각을 하면, 유튜브를 하면 기획도 하고, 대본도 하고, 뭐, 그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이거를, 업로드까지를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쫓기고, 마음은 급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더 스트레스 받고, 막 예민해지고 하는데, 이거를 결국에 위임을 하면은, 사실은 좀더 고퀄리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런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국 우리는 계속 사업을 지금 온라인 판매 쪽만 하고 있지만, 이쪽에서도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연계되어서 파급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잘 기억해두고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에 매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내가, 내가 이러한 것이 시간을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반복되는 일을 직원에게 시키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그 시간에 좀 더 매진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나의 시스템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내가 결국 요거를 접고 나왔을 때도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의 한 파트가 마련이 되어 가는 거죠. 음. 결국 근데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사업을 좀 더 잘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나 혼자서 사업하려고 나오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이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다닐 때 아침에 무조건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이 시간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가야 된다.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눈이 벌떡벌떡 떠지는데 이거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눈 뜨기가 더 힘들다. 그래서 눈 뜨고 나가는 걸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진짜 더 독한 마음이 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독한 마음. 왜냐면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시켜지는 거죠. 강제로 시켜지고 돈을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모으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죠. 제가 만약에 버는 돈을 사용을 하고, 이 남은 돈을 모읍니다. 아니면 사전에, 이 부분은 내가 월에 이만큼은 저금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에 사전에 빼놨어요. 빼놓고 남은 돈을 사용한다. 이거는 뭐 직장 다니든 사업을 하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뭐 최근까지도 조금 이제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 그러니까는 돈이, 가정의 돈이랑 사업하는 돈이랑 분리를 안 해서 자꾸 가정의 돈이 사업하는 돈과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하는 돈이 마이너스 되면 집에 있는 돈 갖다 쓰고 또 남으면 또 걷다 갖다 붙여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가계 부실 때도 굉장히 복잡하고 끝자리도 계속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그냥 완전 퉁으로 나누자. 나눠서 이제 그걸 따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방법은 이게 맞죠. 사전에 목표한 돈을 빼놓고 사용을 하라. 근데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타입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처음에 큰돈이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목돈이 들어가는 거가 두렵기 때문에 사입을 안 하고 계속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다시 타입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허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걸 뭔가 가지기 위해서 큰돈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사실은 팔면 되는 거고 그건 결국에 팔면은 나의 자본이 되는 돈인데 그러한 돈을 한번 좀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사업하는 거는 이 돈 형태에서 집안에 있는 돈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돈,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긴 있겠지만 이게 가정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랑 사업자 형태로 대출을 받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가 위탁을 해서 사입을 넘어가고 이 사입을 넘어갔을 때 분명히 그 마진폭이 높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계속 위탁에서 머무를 거야.'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좀 확실히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돈을 불려야 되는데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최초로는 이제 저축을 하잖아요. 이제 저축을 해서 이제 초반에 목돈을 만들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죠. 이 투자는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ETF라든지 이런 다른 전문가가 운용하는 거에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솔직히 돈을 벌어서 모아 가지고 이런 투자만 해서도 충분히 괜찮으신 분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걸로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걸 투자랑 잘 접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도 사이클이 항상 이렇게 우상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결국 내려가는 선에서 뭔가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미 사업하고 나왔고 직장을 퇴사하고 나오면 받쳐주는 안정적인 것이 결국에 내가 투자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느 일정 부분을 빼놓은 금액만큼 결국엔 계속 이러한 투자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일단은 사업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경제적인 흐름을 우리가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재 잘 나가는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꾸준하게 보면 결국에 내가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나 주식 흐름이라든지 뭐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판매해야 될 상품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기에는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이러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괜찮았다면 현재는 이제 엔데믹으로 다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그거는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즐길 수 있는 상품들로 다 바뀌었고 그리고 인제 그러한 것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내 상품을 찾아서 내 상품을 키워나가는 데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 가장 큰 투자는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가 처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교육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인제 교육을 들었는데 이 교육을 들었을 때 앞서 얘기했다시피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교육을 들은 거를 이행을 하고 실패를 한 거를 다시 수정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단순히 수익화 단계에서 멈춰 버리면 나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나 자신을 어 이 시장에 포지셔닝을 해서 이렇게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이게 나 자신의 브랜딩일 수도 있고 내 상품의 브랜딩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 회사의 브랜딩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계속 사이클을 계속 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가전제품도 팔고 뭐 식품도 팔고 여러 가지 팔고 결국 여러 가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팔고 또 꺼지고 팔고 꺼지고 했던 것도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의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 저는 뭐 네이버 블로그로 치면 부산정화라고 하는 브랜딩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인제 지금 유튜브는 성실한 머니맘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스스로는 현재 자체가 현재 나는 내 매출이 출렁출렁이고 나는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이런 브랜딩이 잘 되어 있으면 누군가는 결국에 이게 내가 꼭 이 교육을 이렇게 무조건 뭐 몇 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100만 원 번 이력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또 내가 이게 지금 내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플랫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내가 도매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또 같이 잘 팔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물건을 총판으로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스스로의 경쟁력이 이런 같이 큰 경쟁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뭔가 생겨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 이 투자 중에서 가장 최고는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 결국에 이것도 해야 되고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되냐. 어 우리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 10,000원을 어 정말 한 번 사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품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뭐 500 원짜리 그냥 뭐 이렇게 그 문구점에 다 그냥 한 번 하면 부서지는 이러한 상품으로 이렇게 사느냐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내가 이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치 소비적인 측면인지 내가 그냥 길 지나가다가 뭐 그냥 그 떡집의 방앗간처럼 그냥 꾸준히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계속 들어가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돈을 쓰는 거냐 약간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른데 결국은 내가 돈을 모으고 잘 불리고 이거를 또 이게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나 스스로 좀 캐치하고 좀 방향을 좀 틀을 필요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는 필수 소비재, 내가 원해서 사는 거는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판매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상품을 판매를 할 때 헤어 드라이기처럼 내가 머리를 말릴 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 있고 뭐 고데기나 뭐 이런 상품처럼 내가 뭔가 스타일링을 내고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야.'라고 뭔가 하나 딱 집어줘서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 원지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상품으로서 퍼포먼스를 내고 상품으로서 이렇게 내가 자리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사 정말 큰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 알고 있는 이 상품이 아니라 '이 상품이 이렇게 필요했지.'라고 알려줄 수 있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치 상품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을 쓸 때도 내가 이런 광고를 볼 때도 실제로는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걸 보고 나서 '아 이렇게 진짜 필요했었다.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것들을 자꾸 인사이트를 받으면서 실제로서 나는 내가 활용을 할 때는 이게 내가 이거 대신에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겠는지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고 매출이 더 일어나면 나의 시간당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이전에 뭔가를 손걸레질로 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여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내가 오히려 돈을 절약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시기가 있었다면 내가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을 서칭하고 이거를 마케팅을 하는 활동을 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청소하시는 분을 뭐 일 주일에 한 번 부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게 오히려 좀 더 가치 소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 스스로가 현재 어느 정도 가치가 되어 가는가를 좀 기억을 해 가지고 무조건 내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더 인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온라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라인 판매를 현재 우리는 하고 있는데 위탁, 사입, 제조 이런 단계를 밟아서 가잖아요. 현재는 우리는 위탁 개별 등록을 하는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렸고 그리고 위탁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도 매출 잘 나오시는 분들은 잘 나오시더라고요. 위탁 대량 등록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 사이트,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쫙 당겨다가 갖다 붙여서 판매하는 형태고 한 아이디당 등록할 수 있는 그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자를 엄청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를 많이 내 가지고 그만큼 더 많이 등록하는 게 더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요런 형태는 별로 원치 않아서 해 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잘 활용하면은 나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사입 방법은 국내에서 사입하는 거랑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사입해 오는 방법도 있고 실제 위탁을 통해서 사입을 가시는 분도 있고 바로 사입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바로 사입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 상품으로 완전히 가야 되겠다.'고 싶어 가지고 그 상품 하나로 완전히 마케팅하고 그냥 하셔 가지고 되게 상품 두 개로 매출 엄청 많이 내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내가 이게 위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판매 매출이 확인이 된 거를 국내에서 사입을 하고 해외에서 비슷한 상품을 사입을 해 오는 방식도 있지만 바로 해외에서 뭐 박람회를 통해서 사입을 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외국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국내에서 파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다 사입 방법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처음에 그냥 제가 병행 수입 수업을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보통 초반 수입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거의 한 1,000만 원대고 그러니까 뭐 하나 상품 선정하는 게 너무 좀 두려움이더라고요. 뭔가 하나를 잘못 실수했을 때 요 큰 금액이 너무 묶여 버리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 그러기 전에 타입을 좀 약간 테스트적으로 이제 작은 뭐 몇십만 원이라든지 뭐 한 100만 원 정도 선까지라도 이렇게 조금씩 테스트해 보면서 이러한 약간 이런 캐파를 키워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한 방에 솔직히 내가 위탁으로 이런 정도 눈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사입을 들어갔을 때도 분명히 안 팔리는 리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도 조금씩은 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조는 뭐 보통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나고 하면은 그 상품으로 제조하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뭐 아니면은 국내에서 잘 나가는 상품을 해외 공장이랑 컨택을 해 가지고 아예 브랜딩을 만들어서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도 있어요. 결국 여기 내가 손품이 많이 가고 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돈은 더 잘 버는데 그만큼 또 리스크도 생기는 거죠. 사입보다는 제조가 그 한 번 찍어내는 양이 MOQ라고 하는데 그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지만 갈수록 마진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게 꼭 뭐 억대로 막 사야 되고 막 엄청 큰 리스크라서 막 그렇게 나 자신을 만들지 않게끔 계속 위탁에서 다음 단계로 여러 가지로 좀 시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번에 블로그 챌린지도 했잖아요. 블로그 챌린지가 솔직히 블로그라는 게 돈이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상품만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정말 별로인 포지션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블로거가 됨으로 인해서 브랜딩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내 브랜딩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그 공간이 되는 거고 다른 내가 만약에 뭐 그 리뷰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상품을 홍보해 주면서 이런 체험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체험을 하면서 그중에 내 상품을 같이 다른 사람 상품을 받은 것처럼 홍보를 해 가지고 내 상품의 트래픽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체험단이나 기자단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원래 가 보고 싶었지만 별로 이 정도 돈을 쓰기가 좀 아까운 곳은 이런 거 사진이나 글 조금 올려 주고 이렇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단 같은 거는 내가 이러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글이랑 사진을 제공받아서 써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시간도 얼마 많이 안 들고 돈을 벌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솔직히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게 블로그를 하다가 아, 블로그 이 정도로는 좀 힘들 것 같아 하고 온라인 판매로 넘어온 형태인데 지금 제가 마케팅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블로거로 해서도 어, 내가 그걸 잘 키워나가고 다른 사람 상품을 잘 접목해서 이 퍼포먼스를 내면서 충분히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진행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로그를 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내 상품을 계속해서 홍보하면 내 상품을 하나에 대한 이제 시야가 좀 하나로 빠질 수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에 있는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오프라인의 상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내가 대신 광고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대리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어필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까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블로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상품을 대신 팔아본 경험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위탁도 그렇긴 하지만 이 블로거는 제가 했던 블로거 형태는 일단은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다. 그리고 체험단이나 기자단을 하면서도 바로 현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온라인 판매가 위탁 판매도 결국 먼저 선결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주부분들한테는 체험단, 기자단 같은 것도 괜찮은 부업 정도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스타그램도 우리 개인 브랜딩을 하는 형태고 그리고 내 상품 인스타그램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이거 제 나의 회사의 형태를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이 블로그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작성을 하고 소진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뭔가 비주얼적으로도 괜찮고 이게 한번 입소문을 탔을 때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니즈가 20, 30대, 한 40대 여성들에게 딱 맞는 타깃이라면 인스타그램을 무조건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협찬을 한다거나 인스타그램에 내가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인스타그램 체험단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본인이 직접 뭐 판매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래서 내가 블로거나 인스타그램 뭐 공동구매나 일단 판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내 상품을 제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 수도 있고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유튜버로서 내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생활용품 카테고리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활용품 카테고리의 유튜브에서 정말 괜찮은 키워드가 다이소 키워드더라고요. 다이소가 들어가면 웬만큼 조회수 엄청 나오더라고요. 다이소 제품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다이소에 가면 꼭 사야 되는 제품을 리뷰를 하고 트래픽을 모으면서 간간히 내가 사용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이러한 생활용품을 조금 소개를 한다면 이런 쇼츠나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내 상품 홍보하고 링크를 넣어서 고객들에게 구매할 수 있게 만든다면 유튜브도 이게 뭐 조회수가 쇼츠, 인스타 릴스처럼 유튜브 쇼츠도 사람들이 요새는 유튜버의 기나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아주 짧은 거를 빨리빨리 보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전에는 온라인 판매 블로그였을 때는 블로그가 제일인 것 같았는데 온라인 판매를 하고 나서는 왜 사람들이 온라인 판매를 다 하면은 다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약간 좀 형태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살 수가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그 다양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형태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마케팅을 하려고요. 마케팅 회사를 차려가지고 마케팅 회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우리 상품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리뷰를 쓰는 거고, 블로그 체험단을 맡기는 거고, 인스타 체험단을 맡기는 거고, 뭐 그 지식인 활동을 하거나 카페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좋다라고 하는 말을 끌어내기 위한 활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케팅을 배운 사람이 온라인 판매에 들어왔을 때 엄청 빠르게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 생태계를 알 알고 진행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가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터는 내가 이 시장 생태계를 전혀 모르고도 다른 사람들의 상품을 판매해 주고 오프라인 매장을 그 홍보시켜 주고 그러한 가게를 다른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진짜 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정말 이러한 것들을 홍보함 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체험을 해 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우리가 온라인 판매에서 최소 빅파워 이상 넘어가고 프리미엄 넘어가시는 분들은 마케팅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케팅을 안 하고 계속 상위 포지션으로 있는 거는 거의 가격이라든지 진짜로 내가 개별적으로 따로 이렇게 뭐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순간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로 뭐 돈이나 뭐 다른 형태로 계속 투입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거를 내가 돈을 줘 가지고 마케팅 대행사에다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 해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거의 돈을 갖다 버리는 형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은 블로그, 인스타, 상위 노출, 유입 뭐 이러한 마케팅들이 있는데, 유입은 결국 내가 클릭 한 번에 얼마 이런 식으로 트래픽 하나의 내 상품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게 만드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고, 사실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약간 그 어뷰징이라고 해 가지고 그 네이버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상위 노출 같은 경우도 인제 그거는 내가 키워드를 잘 잡고 그 자연 구매가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블로그나 인스타 마케팅 같은 것도 내가 지금 온라인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요런 부분을 좀 잘 공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오프라인으로 마케팅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거 뭐 경리단길, 복리단길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전에 그 지금 그거 그 시장 죽었던 시장들이 다 살아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거기 뭐 시세도 다 많이 올라가고 또 빈 공간들 공실들도 많이 차고 있다고 들었고,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어느 구간은 또 힘들었다가 다시 좋아졌다가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들이 결국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산에 있는 이 매장을 광고를 하고 서울에 강남에 있는 매장을 광고하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 강남이든 부산의 어떤 그거 뭐 도시에 어떤 섬이든 이런 곳이랑 상관이 없이 결국에는 다 같은 판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상위 노출을 잡기가 더 힘든 거고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내가 마케팅을 해 준다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서울에 있는 서울 어 아니 외곽 쪽에 있는 한 곳에 있는 학원을 마케팅을 해 준다고 하면은 그곳에 가지고 있는 타겟은 굉장히 그 동네일 것이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소수의 정말 구매할 수 있는 이력의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온라인 사업이 솔직히 말해서 오프라인과 계속 연결이 되었을 때는 결국 온라인이 정말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매출을 내거나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는 정말 사실인데 사람들은 결국 오프라인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도 결국 간과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를 온라인과 연결을 시켰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느 한 포지션에서는 결국에 지금 얘기했던 이 다양한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좀 마케팅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초반에는 제가 뭐 온라인 판매를 하든 뭐 지금 뭐 마케팅을 하든 다양한 것은 초반에는 제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뭐 해 나가면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이거를 또 매출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직접 행해 봐야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체를 정말 경험을 해 보는 게 기본인 거고 이렇게 내가 전체를 알게 되면 여기에서 누군가 어떤 파트를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파트는 반드시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맡아야 되는 부분을 위임을 해 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해야 될 부분을 내가 하고 있으면 결국은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멀리서 내가 이 바로 앞에서 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 시스템 형태를 바라봤을 때 어느 부분이 지금 좀 더 채워져야 되고 어느 부분이 지금 나의 강점인지 약점인지를 잘 조망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핵심 업무는 반드시 내가 맡아야 되는 업무, 이 위임 업무는 이런 프리랜서 알바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알바가 아니더라도 요새는 크몽이나 이런 그거 재능 마켓 같은 데서 스토어를 예를 들자면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맡겨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꼭 반드시 이거를 내가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진짜로 이 상품을 밀어야 되는 상품이라면 내가 하나하나 다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거를 상세 페이지를 맡겨 가지고 이렇게 해 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핵심 업무 이게 결국 내가 상품 판매하는 데 핵심 업무인 것인가, 이것을 위임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 봐서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러한 시스템에서는 결국에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하고 내가 내 자본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정말 똑똑하게 사업하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을 사용을 할 때도 직원을 뭐 한 명이 채용이 되어 있었을 때 다른 직원이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2020년 2021 년쯤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매출도 내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크게 늘리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 어 이런 아까 대량 등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상품을 쪼끔 이렇게 좀 손질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 형태여도 나 혼자 등록하는 것보다는 두 명이 등록하는 게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 네 명이 낫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내가 지금 매출이 얼마 나지 않는데 이 한 명보다 두 명, 세 명, 네 명을 다 채용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사실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이러한 다음 직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 사업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그 월급만큼을 받을 동안 이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내 매출을 빠르게 크게 키워 나갈 수 있는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위임을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매뉴얼 화해서 이러한 형태를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결국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 계속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매뉴얼화하는 걸 만들고 그거를 지금 '나는 아직까지 이 정도 매출밖에 안 되니까 안 돼.'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정도에서 내가 다음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요런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잡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이 정도 가격에 씀으로 인해서 이보다 더 매출이 나올 수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서야. 처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만큼 더 벌 수 있는데 왜 내가 직원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가면서 이런 일을 또 교육도 시키면 더 힘도 들고 한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좀 갇힌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내가 사업이 커지고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건 정말 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해 사업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딱 목소리 켜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보고 싶어가지고. 얼굴 보여줄 수 있으면 얼굴도 보여주시고.